예, 잘 보이네요. 저를 향해서 카메라가 이제 찍혀 있기 때문에.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목이 없네요.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법농단을 주제로 한 것인데 제목을 제가 엘리트 법관 신화의 몰락, 정의로운 법관은 어디에 점점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엘리트 법관 신화의 몰락, 한마디로 사법농단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고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사법농단 사태를 TV에서 접하시면서 어떻게 판사들이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판사들의 모습은 되게 머리 똑똑하고 뭔가 제대로 판결해 줄 것 같고 공부 잘했으니까 뭔가 제대로 판결을 해줄 것 같은 이런 거잖아요. 정의롭게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었죠. 왜냐하면 법을 심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판사들이 법을 어긴 거예요. 헌법도 어기고 법률도 어기고 그렇게 해서 사법농단 전횡을 저지른 거죠.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판사들이, 그것도 대법원장까지 하신 분이, 대법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높으신 분들까지 나서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미 2012년도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각하. 2012년도에 제가 각하의 빅년이라는 표현을 SNS에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제명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를 제명 탈락시킨 사람이 바로 양승태 대법원장이죠. 물론 그 제명 탈락이라는 절차는 법에 위반되진 않았어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저에 대해서 제명 탈락을 했는데, 표면상으로는 각하의 빅년을 이유로 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저에게 판사 10년 동안의 근무 평정 결과가 한마디로 말해서 근무 성적이 하위 2%다. 그러니까 5차례에 걸쳐서 하 등급을 5개나 받았다 라는 것을 이유로 했었는데, 그 하 등급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게 평정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인 사건 아시죠? 촛불집회가, 광우병 촛불집회가 이명박 시절에 굉장히 2008년도에 광범위하게 벌어졌을 때 거의 2,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재판이 2008년도에 굉장히 많이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에게 배당이 됐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영철 그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배당을 조작하고 또 재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2009년도에 언론에 굉장히 계속 특필되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거 되게 부당하다. 신영철 그 당시 이제 법원장에서 대법관으로 승진했거든요. 대법관이 되신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 사실상 사퇴를 주장하고 전국 법원의 판사회의를 제가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일종의 법원에서 찍혀가지고 하 등급을 3번 연속 받은 건데, 그것이 바로 법원장 개인의 1인에 의한 자의적인 근무평정이었던 거죠. 이렇게 부당한 근무평정에 따라서 제가 제명 탈락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판사들이 이거 부당하다라고 또 판사회를 열고, 또 많은 국민들도 어떻게 판사가 신분보장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10년 만에 제명에서 탈락할 수 있느냐, 많은 국민들이 또 의아해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억나세요?
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벌써 까마득한 옛날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이 양승태 대법원장 이분이 나중에 큰 사고 칠 거라고 예상을 좀 했어요. 결국 그것이 이 7년 후에 이 사법농단 사태로 크게 터진 겁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 신영철 법원장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은 하나의 일개 법원장이 재판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법농단은 어떻습니까?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조직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국 법원에 개입을 했습니다. 재판에. 굉장히 커졌죠. 재판 개입의 범위가 굉장히 커졌고 그것도 청와대와의 직접 재판 거래를 통해서 재판 개입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상고법원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사법농단이 벌어진 건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던 판사들을 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사법농단 사태가 작년부터 수사가 돼가지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어떻게 보면은 특수한 어떤 상황, 특수한 위치, 그러한 것과 좀 연관이 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으로서 본인의 아버지의 과거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통령을 하다가 사실 국정농단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국정농단으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박정희 신화가 와르르 무너졌죠. 그거와 똑같은 상황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유신시대 때, 박정희 유신시대 때 긴급조치 사건을 12건이나 유죄 판결 선고하고 간첩 조작 사건을 6건이나 유죄 판결 선고했어요. 그 정도로 유신시대에 박정희 독재에 철저히 부합하는 그런 판결들을 했던 거죠.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유지 차원에서 협력하는 그러한 판결들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됐으니 또 마침 자기가 유신시대 때 그렇게 판결을 선고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대통령이 됐으니 이게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둘 다 똑같이 유신시대 때 국민들을 통제하고 판사들을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결국 국정농단으로 터지고 사법농단으로 터진 거죠.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2년에 저를 제명 탈락한 것도 일종의 판사 통제 수단의 일환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트 법관의 신화가 마치 박정희 신화가 와르르 무너지듯이 사법농단으로 엘리트 법관의 신화가 무너지지 않은 거죠. 우리는 판사들에 대한 막연한 신뢰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엘리트 법관들이 법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재판을 담당하고 있으니 잘 할 것이다 라고 막연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화가 깨진 겁니다. 그 엘리트 법관의 신화라는 것을 양승태 대법원장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기 집 앞에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재판은 신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재판이 신성한 것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재판에 개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변명을 했던 거죠. 그때 기자들이 왜 재판에 개입했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재판에 개입한 게 사실입니까? 재판 거래한 게 사실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은 신성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의 영역으로 재판을 설정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재판이라는 거는 누가 합니까? 이
하느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인간이 합니다. 인간인 판사가. 저도 과거에 판사였고요. 저도 하나의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단지 학생 시절에 공부를 좀 했을 뿐이고요. 사법고시 공부에 전념을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던 것 뿐입니다.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어떤 신의 위치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합격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재능이 있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요. 단지 시험 공부 또는 고시 공부 이런 거에 재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거에 재능이 많죠.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춤을 잘 춘다든지 장사를 잘한다든지 음식을 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근데 그 여러 가지 재능 중에 판사들은 그냥 법 공부하는 재능이 있었던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합격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판사가 됐습니다. 자, 재판은 그런 인간이 하는 또 평범한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판사의 재판을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서 재판은 신성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도 재판은 신성한 것이고 법정은 신성한 영역이다. 법정에 들어가면 굉장히 정숙해야 되고 엄숙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죠. 법정에 가보신 적 있나요? 안 가보셨더라도 뭐 텔레비에서나 이런 게 보면은 판사들은 굉장히 엄숙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판사의 재판을 신의 영역으로 이렇게 되게 굉장히 엄숙한 곳으로 상정하고 있다가 이게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게 바로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미스 함무라비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젊은 분들은 좀 보셨을 건데요. 문유석 판사라고 저랑 같은 대학 동창인데 그 친구가 글 쓰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미스 함무라비라는 소설을 먼저 펴냈고 그거를 가지고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판사들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나와요. 실제 제가 판사로 근무할 때 있었던 일들 중심으로 해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심으로 그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드라마에 나온 이야기들은 상당수의 진실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아요. 약간의 드라마틱하게 좀 과장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자, 어찌됐든 양승태 대법원장이 왜 그러면 재판은 신성한 것입니다 라고 했냐면,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위법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치 판사는 언제나 법과 양심에 따라 위법을 저지를 리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TV 뉴스에서 보시듯이 임종원 구속됐고 양승태 구속되고 이번에 10명 추가로 전현직 법관들이 추가 기소됐죠. 또 기소되진 않았지만 100여 명의 법관들이 여기에 사법농단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돼서 이들 중에 몇십 명은 또 징계에 회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징계 시효가 3년이 지난 사람들은 안 되겠지만은 이처럼 100여 명이 넘는 판사들이 이렇게 위법을 저질렀어요. 결국 뭐냐면은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법을 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과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판사들은 법을 위반할 리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막연한 신뢰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굉장히 검찰이 정치검찰화 돼가지고 부당한 위법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고, 그런 검사들이 뭐 나중에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거 처벌받는 거를 많이 보셨겠지만은, 판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어떤 사법농단이라는 범죄를 통해서 지금 조사받고 기소되고 뭐 구속되고 이런 거는 처음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양승태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이 개인의 특수한 어떤 상황, 과거에 유신시대 때 그렇게 독재 정권에 협력했던
그런 특수한 상황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법농단이라는 한 명의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라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친위부대 같은 그런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조직이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또 있어요. 박병대 대법관이라는, 혹시 이름이 들어오셨나요? 이름?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었죠. 사실은 박병대 대법관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 9월이 되면 후임 대법원장으로, 차기 대법원장으로 되실 만한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어요. 그만큼 법원 내 신망도 높고 실력도 있고 유능한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런 사법농단에 가담했느냐? 이 박병대 대법관은 조금 양승태 대법원장은 좀 결이 달라요. 이분은 과거에 유신시대 때 판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나 뭐 간첩 조작 사건, 이게 이런 판결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막강한 우리나라의 정치검찰의 권력이 굉장히 막강하니까 여기에 견제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를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왜,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우리나라의 검찰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 거 아시죠? 이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막강한 편이에요. 그 이유는 독재정권 시절에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검찰에 많이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특히 노태우 정권 이후부터 굉장히 권한이 막강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어떤 사람을 구속한다 그러면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걸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뿐이고 그것을 허가하는 거는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리면 구속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구속영장을 그 사람을 수갑채워서 끌고 가는, 구치소까지 끌고 가는 것을 검찰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구속하는 줄 알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 검찰이 청구하면 판사가 서류 심사만으로 그냥 도장 찍어줬어요. 그래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거의 대부분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 박병대 대법관은 이런 상황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그러니까 서류 재판이 아니라 정식 재판처럼 이렇게 불러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이런 제도의 변화라든가, 또 형사소송법에 대한 2017년도 개정 작업을 주도하면서 예를 들면은 공소장 기소될 때, 과거에는 기소될 때 수사기록이 다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수사기록을 한꺼번에 판사한테 갖다 주다 보니까 판사가 수사기록을 다 읽어보고 재판을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사기록이라는 것은 이 피고인을 유죄의 심증이 갖게 만들어 놓거든요. 조소를 꾸민다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 사람이 유죄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수사 기록이기 때문에 이 수사 기록을 먼저 보면은 판사가 이 사람 유죄구나라고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죠. 피고인이 어떤 이야기하면은 내가 수사 기록 다 읽어봤는데 그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바로 선입견에 기초한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소할 때 수사 기록을 바로 보내지 않고 공소장만 보내는 이런 형태로 바꾼다든지, 또는 불구속 재판,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서 사람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로 풀어준 상태에서 재판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그래서 구속영장 심사를 좀 강화해서 정말 심각한 거 아니면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으로, 기각하는 것으로 바꾸는, 이게 바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고, 또 한 가지는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서 검찰이 밀실에서 수사한 것만 가지고 재판하지 말고 직접 법정에서 다 물어보아라. 그래서 공판에서의 중심으로, 공판정에서의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하자. 이게 공판 중심주의인데요. 그런 형태로 형사법을 바꿨어요. 거기에 좀 역할을 했고, 물론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박병대 대법관이 그 당시 행정처에서 실무 작업들도 많이 했었어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만 듣고 보면은 마치 굉장히 괜찮은 분처럼 보이죠. 실제로 박병대 대법관은 그렇게 법원의 발전과 그 다음에 국민의 인권 신장의 어떤 역할을 조금 하긴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국민의 권리 보장 확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이 박병대 대법관은 법원의 권한 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법원의 권한을 강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제가 2009년도에 서울중앙법원에서 단독판사로 근무할 때 이 박병대 대법관이 민사수석부장 판사였어요. 그러니까 법원장을 보좌해서 민사 담당 재판장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좀 어떤 워크숍에 가서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검찰 권한이 너무 막강하니까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를 강화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반박하는 의견을 냈는데,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려면 개별 법관들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개별 법관들이 재판에서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는 형태로 가야지, 행정처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앙 조직을 강화시키면은 마치 독재 정권이 중앙 행정부를 강화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뭐 국정원 조직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분 생각은 확고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행정처에서 중앙에서 통제 관리를 해야 되고 예산을 많이 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검찰의 권한이 막강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박병대 대법관의 그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법원 행정처라는 조직을 강화시켜서 엘리트 판사들을 행정처에 발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트 판사들이 재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행정처에서 뭘 배우느냐, 어떻게 하면은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법원의 권한을 강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골몰해서 각종 문건들 작성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신 상고법원이라는 제도 있죠. 상고법원이라는 것은 대법원 말고 상고법원을 별도로 따로 만들어서 최종심 3심 재판을 상고법원에서 먼저 받게 하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건들만 대법원에서 하게 하고, 자, 그렇게 하면은 대법원의 3심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된다. 이런 걸 이유로 상고법원을 만들자고 했던 건데, 그 근본적인 속셈은 고등부장 이상의 고위법관들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대법관 말고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승진할 데가 없는 거죠. 근데 대법관은 13명으로 제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과거에는 이분들이 다 대법관이 안 되면 변호사 나가서 굉장히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2011년경부터 전관예우 방지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 판사하다가 변호사로 나가면 1년 동안은 자기가 종전에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못 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전관예우를 완전히 방지하지 못하지만 약화시키는 정도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변호사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과거보다는 변호사들이 소위 수임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지금 뭐 변호사들이 업계가 약간 양극화돼 있어서 로스쿨 막 수료한 변호사들은 사실 많이 못 받아요.
하지만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사법시험 합격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뭐 돈 많이 벌죠. 그래서 양극화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고등부장 이상의 고위법관들이 더 이상 이제 변호사 나가서 별로 재미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체가 심하겠죠. 인사 적체가. 그래서 이 고위법관들의 자리 늘리기 차원에서 상고법원 제도를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대법관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 상고법원 제도가 어떤 점이 좋냐? 바로 그 상고법원이라는 것을 미끼로 해서 고등부장 이상의 고위법관 또는 이제 그 밑에 판사들을 통제하기가 더 쉬워진 거죠. 무슨 뜻이냐면 평판사부터 배석판사, 단독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까지는 승진이란 제도 없이 그냥 쑥 올라가요. 다. 누구나 다. 그런데 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는 승진 발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승진 못하는 사람들은 퇴직하고 변호사로 나간 구조였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 고등부장 승진 제도 외에도 이제 상고법원 제도가 또 한 번 생기면 고등부장 승진한 사람들에게 또는 이제 일선 판사들에게 대법원장의 말 잘 들으면 대법원장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고 튀는 판결하지 않으면 상고법관까지 갈 수 있어. 대법관은 못 가더라도 최소한 거기까지 갈 수 있어. 라는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판사들을 판사 세계를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법원행정처에는 누가 가느냐? 아무나 못 가요. 거기는 지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말 잘 듣고 첫 번째 조건이 말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세 번째로 체력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을 많이 시키거든요. 야근 맨날 시키고 성격도 좀 둥글둥글해야 돼요. 자기 주관이나 소신을 내세우면 안 돼요. 왜? 그러면은 시키는 대로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판사들만 발탁해서 행정처에 올립니다. 그럼 그 행정처에서 2년 근무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지방법원 부장판사 때 또 근무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가, 출세 코스가 마련되는 것이고 거기를 거친 사람들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대법관이도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제가 엘리트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처럼 비춰지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말 잘 듣는 판사를 발탁한다고 보시는 게 정확하죠. 실력도 있지만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저같이 좀 소신 있게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법원행정처에 발탁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이 법원행정처에 발탁된 그 사람들이 그럼 왜 그렇게 소신도 없이 시키는 대로 부당한 지시에도 시키는 대로 하느냐? 이 판사들은 대부분의 판사들이 그런데 특히 그렇게 법원행정처까지 가서 나중에 출세 코스를 밟는 판사들은 대체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등학교 때 당연히 말 잘 듣고 모범생이었겠죠. 그러면서 한 우물만 파는 판사들이에요. 한 우물만 파는 판사들. 그죠? 자, 그런데 제가 88년도에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합격할 때 목포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옆에 짝꿍이 춤을 잘 추는 아이였어요. 한마디로 약간 날라리 같은 라는 그런 표현 아시죠? 춤 잘 추고 잘 노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3 때 되니까 이제 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좀 공부 좀 할 걸 놀아가지고 이제 고3 때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제 힘든 거죠. 막상 대학을 가긴 가야 되고 점수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보고 약간 이제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그 친구한테 내가 너 공부 많이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너는 나에게 춤을 가르쳐주라. 춤 좀 가르쳐주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그 당시에 브레이크 댄스를 굉장히 잘 췄거든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기호 너는 한 우물만 파. 한 우물만 파. 라고 하면서 안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제가 좀 걱정됐던 모양이죠. 그 당시 시대에만 해도 1988년도라고 하는 그 시절에만 해도 정말 한울만 파면은 인생이 보장되는 시절이었고, 또 소위 말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춤을 배운다든가 뭐 다른 데 관심을 가지면 그럼 뭐라 그러죠? 좀 딴 길로 샌다고나 할까? 예. 이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요즘은 아시다시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뭐 노래도 잘하고 뭐 예능감도 있고 뭐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예. 특히 여학생들 보면요. 과거에 저희 때만 해도 서울대 법대에 여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270명 중에 19명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사법시험 합격하는 비율도 10%도 안 되죠. 판사도 거의 뭐 없죠. 근데 2004년도 5년도 그 무렵부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여성 판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성 사법시험 합격자도 늘어났고 여성 법과대학 진학자도 많이 늘어났고, 뭐 하여튼 지금은 이게 뭐 공부라는 게 꼭 진짜 공부만 파헤쳐야 되는, 한우만 파야 되는 건 아닌 게 요즘 보시면 다 많이 드러났죠. 하지만 1988년도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말에 따라서 한우만 파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을 갔는데, 막상 대학 가보니까 학생운동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활발했던 시절이었고, 우리 사회가 완전 비민주적인 정치 문화 여기에서 데모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의 말을 절반만 따랐는데, 한우물을 파긴 했는데 학생운동 데모하는 쪽으로 한우물 봤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군대 갈 때쯤에는 다시 사회에 나가서 내가 뭐 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마땅한 게 결국은 고시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결국 고시 공부로 또 한우물을 팠죠. 자, 그런데 저는 잠깐 약간 학생운동이라도 좀 하고 시위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것도 안 하고 대학 가서도 계속 공부하고 바로 4학년 때 합격해서 군법무관 갔다 오고 이런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주로 이 법원행정처 같은 데 많이 가요. 저는 이제 학생운동 데모하면서 약간 이제 사회 비판적인 시각도 좀 생기고 그러면서 소신도 좀 생기다 보니까 판사가 된 뒤에도 그런 자세를 좀 유지할 수 있었는데, 대학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다가 대학 가서도 또 고시 공부하다가 바로 일찍 합격해서 또 바로 판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과연 이 소위 사회 물정도 잘 모를 뿐더러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나 어떤 가치관이 정확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겠냐라는 거죠. 그게 그럴 기회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윗분들이 시키는 거에 잘 따라서 하는 순응하는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법연수원이 마치 고등학교랑 비슷한 건데, 자, 고등학교